만삭의 임산부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가 사단장이 있는 군부대로 면회를 가던 도중 인근에 있는 양아치 조폭들에게 희롱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본 사단장인 아버지가 분노하여 그들을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녹음이 가장 짙어지는 한여름의 목요일. 웹툰 작가 28살의 이하윤은 동서울 터미널의 혼잡함 속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었다. 임신 7개월에 접어든 그녀의 배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다. 마감에 쫓겨 며칠간 밤샘 작업을 한 탓에 몸은 조금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목적지는 강원도 양구군 육군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을 책임지는 최전방 부대이자 그녀의 아버지 박진혁 소장이 사단장으로 복무하고 있는 곳이었다. 하윤아, 기어이 오겠다는 게냐? 그 먼 길을. 아비 퇴임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그때 보면 되지 않느냐. 아버지는 늘 무뚝뚝했다. 전화 통화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 없이 낮고 단단했다. 하지만 그 행간에 숨어있는 걱정과 사랑을 딸인 하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빠 퇴임하시기 전에 백두산 부대 사단장 박진혁의 모습을 제 눈에 그리고 뱃속 손주 눈에 꼭 담아두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산이가 할아버지의 멋진 기운을 받아야 백두산처럼 늠름하게 태어나죠. 뱃속 아기의 태명은 산이었다. 아버지가 지키는 험준한 산처럼 그리고 백두산 부대의 기상처럼 굳건하라는 의미를 담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는 허튼 소리라며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하윤은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으리라 확신했다. 남편은 유망한 스타트업의 개발자로 중요한 투자 라운드를 앞두고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려 있었다. 함께 가지 못해 미안해하는 남편을 하윤은 괜찮다며 다독였다. 이번 여정은 곧 태어날 아기와 곧 군복을 벗을 아버지, 그리고 엄마가 될 자신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다. 하윤은 버스에 오르며 옆자리에 소중히 안고 탄 종이 가방을 고쳐 잡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새워 그린 아버지의 초상화가 들어 있었다. 험준한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별 2개를 어깨에 달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 군인으로서의 삶을 마감하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이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라섰다. 익숙한 도시의 풍경은 이내 푸른 논밭과 나지막한 산들로 바뀌었다. 춘천을 지나자 길은 더욱더 험준해졌다. 버스는 끝없이 이어지는 굽이진 산길을 힘겹게 올랐다. 차창 밖으로는 아찔한 절벽과 깊은 계곡이 스쳐 지나갔다. 곳곳에 군사작전 지역이라는 팻말이 보였고 위장막을 씌운 군용 트럭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세상과 단절된 특별한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하윤은 이 길이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인생길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하고 외롭지만 굳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아버지. 그녀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다. 이제 그 험난한 길의 끝에서 아버지가 조금은 편안한 여생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때 버스가 잠시 정차하는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2명의 남자가 올라탔다. 그들이 버스에 오르는 순간 평화롭던 산골 버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가라앉았다. 하윤의 설렘으로 가득했던 여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버스에 올라탄 2 남자는 30 초중반쯤으로 보였다. 한 명은 딱 벌어진 어깨에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짧게 깎은 머리와 험상궂은 눈매는 누가 봐도 조직에 몸담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황대철이었다. 다른 한 명은 그보다 왜소했지만
교활해 보이는 눈빛과 부산스러운 몸짓으로 황대철의 옆에 바싹 붙어 있었다. 오기훈이었다. 그들은 지역 유흥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어중간한 수준의 조폭이었다. 아, 씨발. 양구는 왜 이렇게 멀어? 차 갖고 올 걸 그랬나? 황대철이 신경질적으로 투덜거리며 버스 안을 훑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창밖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하윤이었다. 그는 옆에 있는 오기훈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야, 기훈아. 저기 봐라. 산속에 선녀가 있네. 오, 형님. 진짜인데요? 배가 부른 게 유부녀 같은데 미모가 장난 아닙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하윤의 대각선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마치 하윤 들으라는 듯 노골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요즘 여자들은 애를 가져도 저렇게 예쁜가? 그러게 말입니다. 남편이 아주 복이 터졌네. 아니면 저런 여자는 보통 남편 말고 다른 주머니도 차고 다니지 않나? 오기훈의 저급한 농담에 황대철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하윤은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무시하자. 그냥 못 들은 척 창밖의 풍경에만 집중하자. 그녀는 가방 속의 초상화를 매만지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다. 하지만 버스는 험준한 산길을 달리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좁은 공간 안에서 더욱더 크게 울렸다. 근데 저렇게 예쁜 여자가 혼자서 이 깡촌에는 왜 가는 걸까? 보나 마나 군인 남편 면회 가는 거겠지. 이 동네에 군인 말고 뭐가 있다고. 하긴.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기특하네. 우리가 좀 위로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하윤을 완벽한 안주거리로 삼았다. 하윤은 손에 땀이 흥건해지는 것을 느꼈다. 버스 안에는 대부분 나이 든 동네 어르신들 뿐이었다. 도움을 청할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하윤은 자신의 무력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황대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의 옆자리로 털썩 주저앉았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하윤은 숨을 헙 들이마셨다. 역한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가씨, 너무 빤히 쳐다보길래. 관심 있는 줄 알았잖아. 그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하윤은 고개를 돌려 그를 쏘아봤다. 비켜주시겠어요? 어허, 목소리도 예쁘네. 근데 좀 차갑다. 외로운 군인 남편 기다리느라 힘든가 본데 오빠들이랑 얘기나 좀 하면서 가면 어때? 심심하지도 않고 좋잖아. 그의 손이 하윤의 어깨를 향해 뻗어왔다. 하윤이 기겁하며 몸을 피하는 순간 버스가 크게 요동쳤다. 그 바람에 황대철의 몸이 하윤 쪽으로 쏠렸고 그의 손이 하윤의 배를 꾹 하고 눌렀다. 아! 순간적인 압박감과 불쾌감에 하윤은 짧은 비명을 질렀다. 뱃속의 산이가 놀라 발길질을 하는 것이 느껴졌다. 하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이쿠, 미안. 길이 험해서 그랬네. 근데 우리 아드님 아주 힘이 장사인데? 놀라셨나? 황대철은 사과하는 척하며 오히려 더욱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하윤의 배를 노골적으로 더듬고 있었다. 당장 비키지 못해요. 하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나왔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분노로 들끓었다. 이게 진짜 좋게 대해주니까. 야, 오기훈. 이 마누라 성깔 한번 대단하다. 형님, 저런 성깔은 좀 눌러줘야 제맛입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려는 찰나 버스가 종착지인 양구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하윤은 구원이라도 만난 듯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종이 가방을 챙겨 들고 내리려는 순간 황대철이 고의적으로 다리를 뻗어 그녀의 앞을 막았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몸의 중심을 잃은 하윤이 휘청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놓치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와장창을 하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처참하게 울려 퍼졌다. 하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가방을 주워 열었다. 아니나 다를까 정성껏 그린 아버지의 초상화 액자 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아버지의 위험 있는 얼굴 위로 깊은 상처처럼 그어져 있었다. 에이, 이걸. 하윤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아버지에게 드릴 단 하나뿐인 선물이 이 더러운 인간들 때문에 망가져 버린 것이다. 뭐야, 그림이었어? 이딴 거 주려고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에이, 유리가 깨져서 어쩌나. 우리가 새 걸로 하나 사줄까? 황대철은 조롱하며 낄낄거렸다. 버스에서 내린 하윤은 망가진 초상화를 품에 안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들은 하윤을 따라 내렸다. 작은 양구 터미널에는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아가씨, 여기서 부대까지는 한참 가야 할 텐데. 우리가 특별히 에스코트 해줄게. 어때? 황대철과 오기훈이 그녀의 앞뒤를 막아서며 음흉하게 다가왔다. 하윤은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온몸을 올가매는 듯 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녀가 외치는 순간 황대철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시끄럽게 굴지 마. 조용히 따라오면 험한 꼴은 안 당할 테니까. 바로 그때였다. 거기 내 딸한테서 손 떼지 못할까? 지축을 울리는 듯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터미널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황대철과 오기훈이 소리가 난 쪽을 돌아봤다. 그곳에는 육군 번호판을 단 지휘관용 차량 앞에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다부진 체격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전투복, 그리고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어깨 위에 별 2개. 그는 바로 백두산 부대의 사단장 박진혁 소장이었다. 그는 딸을 마중 나오기 위해 직접 터미널까지 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무뚝뚝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두산의 겨울 폭풍보다도 차갑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분노의 형상이었다. 거기 내 딸한테서 손 떼지 못할까? 박진혁 사단장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다. 대지를 흔드는 지각 변동처럼 낮고 무겁게 터미널의 공기를 짓눌렀다. 황대철과 오기훈은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 곳을 돌아봤다. 별 2개를 단 군인.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기세의 순간 숨을 멈췄지만 황대철은 이곳이 군부대 안이 아닌 민간인들이 오가는 터미널이라는 사실에 마지막 남은 객기를 쥐어짰다. 아저씨 뭔데? 이 여자랑 아는 사이요? 우리가 그냥 장난 좀 친 건데 인상이 험악하시네. 그는 하윤의 팔을 놓지 않은 채 오히려 비릿하게 웃으며 도발했다. 박진혁 사단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의 시선은 황대철의 얼굴이 아닌 딸의 팔을 움켜쥔 그 더러운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다음 순간 박진혁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요란하지 않았다. 마치 평생을 반복해온 것처럼 간결하고 정확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성큼성큼 2걸음을 내디뎌 황대철과의 거리를 좁혔다. 그리고 황대철이 반응할 틈도 없이 그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박진혁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황대철의 손목 관절을 찔렀다. 찌르는 듯한 고통에 황대철은 비명을 지르며 하윤의 팔을 놓쳤다. 박진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황대철의 팔을 꺾어 그의 등 뒤로 돌렸다. 우두둑 하는 뼈 소리와 함께 황대철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으악! 내 팔! 내 팔!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되자 옆에 있던 오기훈은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주먹으로 먹고 살아온 황대철이 저 군인에게 단 일격에 제압당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저것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전과 훈련으로 다져진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살인 기술에 가까웠다. 박진혁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황대철을 짓누른 채 싸늘한 눈으로 오기훈을 쳐다봤다. 오기훈은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소요가 단 10초 만에 정리되었다. 박진혁은 그제야 품 안에서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터뜨린 직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침착했다. 여기는 백두산. 양구 헌병대 파견대장은 즉시 응답하라. 충성. 백두산. 헌병 파견대장 대위 이진성 감도 양호합니다. 현 시간부로 양구 시외버스 터미널을 전면 폐쇄한다.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에 있는 용의자 둘을 즉시 확보하도록. 5분 내로 도착해서 나에게 직접 보고하라. 이상.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그는 헌병대장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무전기를 껐다. 이곳 양구에서 사단장의 말은 곧 법이자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잠시 후 터미널 주변으로 헌병 순찰차가 굉음을 내며 달려왔다.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순식간에 터미널을 포위하고 엉망이 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황대철과 오기훈을 제압했다. 박진혁은 그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딸에게로 향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가 산산조각난 초상화를 조심스럽게 주워들었다. 딸이 자신을 위해 그려준 그림. 그 위에 난 상처가 마치 자신의 심장에 난 상처처럼 아팠다. 그는 망가진 그림을 품에 안은 채 울고 있는 딸을 말없이 끌어안았다. 아비가 늦었다. 미안하다 내 딸.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무뚝뚝한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그 품 안에서 하유는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다. 백두산이 마침내 포효한 것이었다. 황대철과 오기훈은 부대 내의 한 낡은 창고로 끌려왔다. 창문 하나 없이 축축하고 싸늘한 공기만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조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박진혁 사단장이 들어섰다. 그는 의자 하나를 끌어와 그들 앞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고 무거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수만 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겁게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왔다. 자, 장군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오기훈이 먼저 빌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황대철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 놈은 할 말 없나? 황대철은 팔의 고통과 공포, 수치심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박진혁은 그들의 부르튼 손이 아닌 부드럽고 기름진 손을 경멸스럽게 쳐다봤다. 그 손으로 평생을 편하게 살아왔겠지. 남들 등쳐먹고 힘없는 사람들 괴롭히면서.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 딸은 그 작은 손으로 밤을 새워가며 내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너희는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딸을 희롱하고 내 딸의 마음을 짓밟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고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곡괭이와 삽을 그들의 앞에 던졌다. 둔탁한 쇳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너희 같은 것들에게는 법도 과분하다. 너희는 너희가 가장 경멸하는 방식으로 너희의 죄를 씻게 될 것이다. 그는 동행한 공병 대대장을 돌아보며 명령했다. 이 두 놈 오늘부로 우리 사단 공병대대 산악개척팀에 배속시킨다. 공병대대장의 눈이 살짝 커졌다. 산악개척팀은 공병대대 안에서도 가장 힘든 임무를 수행하는 극한의 부대였다.
앞으로 4주간 우리 사단 작전 지역 중 가장 험준한 해발 1200고지 비룡 계곡으로 보내. 그곳에서 저놈들의 손으로 직접 길을 내고 돌을 나르게 해라.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형벌이었다. 현대판 강제 노역이나 다름없었다. 저놈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저 육신이 국가를 위해 얼마나 고되고 숭고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저 썩어 빠진 정신에 못이 박히도록 새겨 넣어라.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내 딸의 눈물 한 방울에 대한 속죄가 되게 하라. 단 한순간의 휴식도 단 한 번의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황대철과 오기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가장 깊고 어두운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동굴이었다. 사단장 관사. 박진혁은 서재에 앉아 딸이 그려준 초상화를 조심스럽게 매만지고 있었다. 산산조각 난 유리를 걷어내고 찢어진 부분을 서툰 솜씨로 테이프를 붙여 복원하려 애썼다. 평생 총과 작전 지도만 만져온 그의 손은 이런 섬세한 작업에는 영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삐뚤빼뚤하게 붙인 테이프 위로 그의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묻어났다. 아빠, 그냥 둬요. 제가 나중에 다시 그려드리면 되잖아요. 안정을 되찾은 하윤이 그의 곁으로 와 말했다.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비를 위해 그려준 첫 그림이다. 내게는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도 소중하다. 그는 완성된 그림을 벽에 걸었다. 깨진 유리의 흔적은 흉터처럼 남았지만 그래서 더욱 특별해 보였다. 부녀는 한동안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 시각 강원도 양구의 깊은 산골짜기 비룡계곡. 황대철과 오기훈은 질퍽한 흙바닥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묵직한 곡괭이와 삽이 들려 있었다. 눈앞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사람의 발길이 닿은 적 없는 원시림이 펼쳐져 있었다. 오늘 너희들의 임무는 저 앞에 바위를 치우고 길을 내는 거다. 그들을 감시하는 공병대대의 김상호 상사는 백두산의 화강암처럼 단단하고 무뚝뚝한 얼굴로 말했다. 그는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턱짓으로 작업 지점을 가리킬 뿐이었다. 두 사람은 난생 처음으로 곡괭이를 잡아봤다. 몇 번 땅을 찍어 내리지도 않았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손바닥에는 불이 나는 듯한 통증과 함께 금세 물집이 잡혔다. 주변의 공병대대 병사들은 그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기계처럼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다. 황대철은 이곳에서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의 힘은 누군가를 위협하는 폭력이 아니라 거대한 자연에 맞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숭고한 노동력이었다. 게으름 피우면 해 떨어져도 산에서 못 내려간다. 김상호 상사가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그 말은 법보다 무서운 협박이었다. 해가 지고 이 깊은 산속에 고립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곡괭이질을 하고 삽으로 흙을 퍼날랐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흙먼지 범벅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바닥의 물집은 터져 피가 배어나왔다.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그날 밤 임시로 마련된 천막 안에서 황대철은 피가 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깨진 유리의 파편처럼 자신의 오만했던 삶이 산산조각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조각난 삶 위로 이제 막 고통스러운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비룡 계곡에서의 시간은 황대철과 오기훈에게 있어 살아오며 겪었던 그 어떤 고통과도 차원이 달랐다. 이곳에는 조롱도 욕설도 의도적인 굴욕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자연의 압도적인 무게와 끝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 그리고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숭고한 침묵만이 존재했다. 그들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시작되어 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뒤에야 끝이 났다. 얇은 공기 속에서 그들은 곡괭이로 얼어붙은 땅을 깨고 삽으로 흙을 퍼내고 성인 남성 몸통만 한 바위를 옮겼다. 식사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먹는 주먹밥과 찬물이 전부였다. 그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함께 일하는 공병대대 병사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마치 기계처럼 혹은 돌을 닦는 수행자처럼 묵묵히 일했다. 그들의 몸은 화강암처럼 단단했고 눈빛은 깊은 산의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들 사이에서 황대철과 오기훈의 나약한 육체와 불평으로 가득 찬 정신은 그 자체로 죄악처럼 느껴졌다. 그들을 지휘하는 김상호 상사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요령을 피우거나 주저앉을 때면 말없이 다가와 그들이 해야 할 일의 2배를 더욱 빠른 속도로 해치워 보일 뿐이었다. 그 무언의 가르침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두 사람의 자존심을 후벼 팠다. 변화는 황대철에게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는 처음 며칠간 어떻게든 반항하고 요령을 피우려 애썼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절벽 위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졌다. 그가 피할 틈도 없이 덮치려는 찰나 가장 가까이에서 작업하던 한 병사가 그를 밀치고 대신 바위에 어깨를 부딪혔다. 괜찮으십니까? 어깨에 피를 흘리면서도 병사는 자신의 안위보다 황대철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 황대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는 희생과 마주한 것이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져준 그 군인의 모습 앞에서 그의 이기심과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내면의 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는 변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작업 도구를 챙겼고 가장 무거운 돌을 날랐다. 그의 손바닥 물집은 터지고 아물기를 반복하며 검붉은 굳은 살로 변해갔다. 그는 땀을 흘리는 자신의 몸에서 역겨운 악취가 아닌 살아있음의 증거를 느끼기 시작했다. 훈련 3주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오후 산의 날씨는 무섭게 돌변했다. 검은 비구름이 순식간에 계곡을 뒤덮더니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다.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고 병사들과 두 남자는 급히 바위 동굴 아래로 몸을 피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는 계곡의 흙먼지를 씻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두 남자의 영혼에 들러붙어 있던 더러운 죄의식까지도 씻어내려는 듯 했다. 차가운 동굴 안에서 병사들은 말없이 전투 식량을 꺼내 나누어 먹었다. 김상호 상사는 황대철과 오기훈에게도 뜨거운 물을 부은 전투 비빔밥을 건넸다. 두 사람은 말없이 허겁지겁 밥을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자 굳게 닫혀있던 감정의 수문이 터져나왔다. 엄마. 오기훈이 먼저였다.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처연하게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황대철도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눈시울마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여자분. 그 임산부 말이야. 황대철이 뜬금없이 입을 열었다. 병사들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향했다가 이내 다시 빗줄기로 향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그 그림 액자를 떨어뜨렸을 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그는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말을 이었다. 우리가 깨부순 건 그냥 유리가 아니었어. 아버지를 위해 밤새 그렸을 그 마음이었고 곧 태어날 아기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자랑스러움이었어. 우리는 그걸 박살낸 거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의미의 상처를 남겼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나 희롱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존엄을 파괴한 행위였다. 우린 진짜 쓰레기였다. 황대철의 나지막한 고백에 오기훈의 울음소리는 더욱더 커졌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가 그들의 후회를 남김없이 씻어내리고 있었다. 그 시각 박진혁 사단장은 주간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공병대대장이 보낸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특이사항 금일 오후 비룡 계곡의 폭우. 작업 인원 전원 무사. 21.27 공사 구간 금일 목표 달성률 120%. 박진혁은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보았다. 비가 그치고 산 위로 선명한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산이 그리고 비가 자신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음을 직감했다. 4주라는 시간이 흘렀다. 황대철과 오기훈은 산에서 내려왔다. 그들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들의 손이었다. 물집과 상처가 아물고 그 위에 두껍게 내려앉은 굳은 살은 지난 4주간의 시간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그들은 사단장실로 불려갔다. 박진혁 사단장은 책상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의 앞에 서서 말없이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박진혁은 그들의 얼굴 대신 앞으로 내민 두 손을 바라보았다. 울퉁불퉁하고 흙먼지가 끼어 있으며 곳곳에 상처가 아문 흔적이 있는 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사람의 손이 되었구나. 그 한마디에 두 남자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박진혁은 딸 하윤을 집무실로 불렀다. 하윤은 어느덧 배가 더 불러 아름다운 디라인을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정성껏 수리해준 초상화를 찾으러 온 길이었다. 하윤을 본 두 남자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하지만 황대철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하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저희의 죄를 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저희는 지난 4주간 땀의 가치를 그리고 부끄러움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이 보이도록 펼쳐 보였다. 이 손으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남을 위해 땀 흘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으로밖에 저희의 죄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에 오기훈도 곁에서 함께 고개를 숙였다. 하윤은 그들의 거칠어진 손과 완전히 달라진 눈빛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날의 악몽이 그들의 땀과 후회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증오 대신 연민과 작은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초상화를 들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깨진 유리의 흔적이 선명한 그림이었다. 이 그림의 상처는 평생 남을 겁니다. 제 마음의 상처처럼요. 하지만 당신들의 그 손으로 이 상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세요. 부디 그 손으로 좋은 일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삶을 향한 길을 열어주는 존엄한 격려였다. 두 남자는 그 말의 무게 앞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1년 후 여름. 박진혁은 성공적으로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다. 그는 이제 사단장님이 아닌 평범한 박진혁 씨가 되어 전원주택 마당에서 손주 산이의 작은 목마를 만들고 있었다. 군복을 벗은 그의 모습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산아,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 멋진 말 만들어줄게.
하윤과 그녀의 남편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행복하게 웃는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박진혁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백두산 건설 대표 황대철이었다. 편지 안에는 낡은 시골집의 지붕을 수리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황대철과 오기훈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얼굴에는 보람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존경하는 박진혁 장군님께. 저희는 장군님과 따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매일같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작은 회사를 백두산 건설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날 백두산이 저희에게 주었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부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멀리서나마 기원하겠습니다. 박진혁은 편지를 읽고 말없이 웃었다. 그는 마당에서 아장아장 걷고 있는 손주 산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는 평생을 산처럼 묵묵히 나라와 가족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는 자신의 손주 역시 자신처럼 굳건한 산 같은 아이로 자라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산아, 너는 그저 우뚝 솟은 산으로만 머물지 마라. 그는 손주를 높이 들어 올리며 생각했다. 산을 품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의 산은 아들이 뛰놀 더 넓은 바다를 만들어 주었다. 한때의 분노와 고통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마당에는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싱그러운 여름의 태양 아래 눈부시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